우리는 지금 신앙서적 베스트셀러이자 기독교 명작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영윤 권사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는데 목소리가 참 좋죠. 처음에 어떤 성우가 낭독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잘 들리셨습니까? 네, 잘 들리셨죠? 내용이 참 좋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왜 하필 제가 주방 담당이 됐을까요? 꼭 이런 일 있으면 저를 시키더라고요. 하긴 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주방에 적합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방은 음식을 먹는 식탁이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더 저랑 적합하죠.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꼭 먹는 이야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욕망을 안고 살아가죠. 마치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아무리 만족할 만한 성취가 있다고 해도 이런 거 너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너무 원했다가 얻게 되어서 참 만족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도 우리의 욕망이 사라진 듯 했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욕망이 또 채우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욕망은 때때로는 이루지 못한 일이라거나 또한 채우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생긴 어떤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프듯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욕망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욕망 자체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채움으로써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로버트 멍어의 책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는 사실 욕망이 성취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 못 먹은 일 참 서럽죠. 임신해서 배가 이만한데 남편이 순대를 사오라고 했더니 순대를 못 사갖고 왔죠. 그때 나에게 순대를 안 사다 준 게 두고두고 생각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아내가 임신해서 순대를 좀 사다 달라 그랬는데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순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자들은 흔히 그것이 다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못 먹은 거, 얻고 싶었는데 못 얻은 것들, 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서럽고 또 속상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인생의 만족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들을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욕망이 만족스러운 인생과는 그리 큰 연관이 없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일이 그렇게 서글프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욕망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삶에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같이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수를 먹으면 혈압이 많이 오르는 그런 좀 특이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아예 이 커피나 녹차, 홍차 이런 것을 입에 댈 수도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때였죠. 지금은 제가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제가 커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집에 가서 커피를 몇 잔 마시면 제가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서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먹고 싶을 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됐습니다. 좋아하는 걸 마실 수 없으니까 굉장히 괴로웠어요. 한참 그걸 모를 때는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를 마실 정도로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못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다들 잘 마신다는데 저만 못 마신다니까 더 섭섭했습니다, 마음이.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신 커피가 잔수로 놀라지 마십시오. 250억 5천만 잔에 이른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 250억 5천만 잔의 커피를 마셨답니다. 이거는 이제 원두 커피부터 믹스 커피까지 다, 자판기 커피까지 다 포함한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갓난아이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갓난아기까지 다 포함한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500잔씩 마신 양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갓난아이까지 다 해서 500잔씩 마신 게 돼야 지금 이 250억 5천만 잔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 원두를 기준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얘가 좀 이상해졌네요. 예. 그 다른 기사를 보니까 원두 커피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인당 1년에 377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커피를 안 마시거나 못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얘기죠. 2014년도에 288잔을 마셨을 때 1인당 288잔을 마셨대요. 그때 한국 커피 소비량이 세계 6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377잔이 됐으니까 또 이 자판기 커피까지 합치면 1인당 500잔이 됐으니까 지금은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커피는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아랍 세계를 거쳐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런 커피가 남미로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카 커피 뭐 이렇게 해서 대량 재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커피 생산량 1위가 브라질이고 커피 소비량 1위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5위권 안에 드는 웬만한 선진국 못지않은 커피 소비 국가가 됐습니다. 매년 세계에는 700만 톤의 커피가 생산이 되고 사람들이 4천억 잔의 커피를 마신다 그래요. 100ml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콩이 딱 100개가 필요한데 커피콩 100개의 산지 가격은 10원입니다. 1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원짜리 커피를 몇천 원에 마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윤의 1%가 그 커피 재배 농가의 몫이 된다 그래요. 나머지 99%는 미국의 거대 커피 회사에게 또 소매업자에게 중간 상인들에게 돌아간다 그럽니다. 1%의 이윤을 가져가는 전 세계 커피 재배 종사자가 50여 개국에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대부분 극빈자들이고 그리고 그나마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잠시 누리는 한 잔의 만족을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잠깐 즐기는 커피의 경제 안에 들어있는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햄버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지구가 온도 조절력을 잃어버린 이 현상의 주범이 햄버거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매 초마다 1초마다 200명의 미국인이 한 개 이상의 햄버거를 먹는데요. 그렇게 지금 햄버거를 많이 먹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대형 햄버거, 뭐 M자로 시작하는 거, 이게 방송이 우리 인터넷에 나가니까 제가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M자로 시작하는 그 햄버거 회사가 전 세계 121개국에 2만 9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햄버거를 만드는 그 패티를 만드는 그 많은 소고기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햄버거용 소고기 100g에 필요한 물은 2,000리터. 2,000리터. 햄버거 한 조각 때문에 사라지는 숲이 1.5평이라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숲을 태우는 거예요.
소고기 100g과 맞바꾼 1.5평에 사라진 숲이 지구의 온도를 매 순간 높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숲이 1.5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기상이변으로 만들어진 해일에 떠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중앙아메리카의 숲이 25% 이상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벌목이 됐고,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서만 1,5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열대 우림이 파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사회 불안과 정치적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그 멕시코의 환경운동가인 가브리엘 과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이 열대림 파괴, 유구 사육, 햄버거 생산으로 연결되는 이 반생태적인 순환을 햄버거 커넥션이다, 이렇게 명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햄버거 참 맛있죠. 햄버거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한 끼의 기름진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좀 즐기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참 재밌습니다. 특히 월드컵 축구, 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보지만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선수들이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에 출전했다 그러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막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축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토고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랑 한번 예선전에서 맞닥뜨린 적이 있었죠. 토고 같은 나라에서는 월드컵 대표 선수에게 주는 피파 후원금을 그 나라의 축구협회에서 가로챘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동생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후원금도 큰 이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 이 아프리카에 산재해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 나라의 축구 연맹이 정쟁이나 권력 투쟁의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을 늘 안고 있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축구를 하는 축구공 자체에도 큰 딜레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때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나이키가 축구공을 월드컵 이 경기에 댔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키에서 축구공을 만드는데, 이 축구공을 만드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그 가난한 어린이들이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620번의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620번의 바느질을 하고 받는 돈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100원. 한 켤레에 15만 원짜리 축구화를 만드는 저개발국 노동자의 상당수가 하루에 2,000원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보고 즐거워할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축구공을 꿰매느라, 축구화를 꿰매느라 하나에 1620번 바느질을 하고 100원을 받으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부와 미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에도 이런 똑같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아프리카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큰 전쟁이 휩쓸었는데 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콩고 민주공화국, 자이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예전에 자이르라고 했던 그 나라인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와 콜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기 있습니다. 지화 자원이 있습니다. 콜탄이 뭐냐 하면 탄탈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이 탄탈륨이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같은 초정밀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고가의 지하 자원이죠. 그래서 콜탄을 팔아서 반군들이 무기를 사서 전쟁을 벌이고, 또 정부군들은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를 사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300만 명이 넘게 죽었다 그런 얘기죠.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시에라리온, 거기서는 다이아몬드 광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블러드폰이라고 부릅니다. 피의 전화기. 또 우리가 이렇게 달고 있는 그 손가락에 끼고 목걸이에 하고 반지에 끼는 이 팔찌에 끼는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몇 년마다 꼬박꼬박 바꾸는 스마트폰 때문에, 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귀에, 손가락에, 목에 거는 작은 돌멩이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통의 성노예가 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년병으로 끌려가서 전쟁통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에 희생된 희생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쇼핑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였다면 이제 쇼핑에 관한 얘기는 아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39,900원, 다시 못 올 구성, 매진 임박. 왠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죠? 맥박이 빨라지고요.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홈쇼핑 방송만 보면 꼭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그래서 홈쇼핑을 안 봐요. 꼭 사야 될 게 있어서 쇼핑몰에 가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도 꼭 뭔가 하나 더 붙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괜히 왜 홈쇼핑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괜히 보고 있는 사람들 사게 만들려고 아주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는데 말이죠. 괜히 쇼핑몰에 아이쇼핑을 간다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괜히 서핑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뭘 사러 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사러 아이쇼핑만 하러 갔는데 나올 때는 장바구니에 뭔가 가득 들려있어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2006년도에 영국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해마다 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현대인의 과도한 쇼핑 문화를 정신질환에 포함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쇼핑몰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행동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릭이라고 하는 말에 물건을 사는 쇼핑을 더해서 쇼퍼홀릭,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뇌가 알파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중인 인간의 뇌가 베타 상태인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80%가 베타 상태일 때 구매를 하게 된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심각해졌죠. 쇼핑 중독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쇼핑 중독인지 아닌지 잘 들어보세요. 1단계예요.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어주는 취미 생활로 쇼핑을 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하러 쇼핑하러 간다. 물건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긴다. 요 세 개 중 하나라도 있으면 쇼핑 중독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병원 가실 필요는 없는데 주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2단계,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든다. 쇼핑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 괜히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와서 괜히 막 이렇게 괜히 막 비벼 와서 뭐 샀어? 아,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샀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쇼핑을 하는데 드는 돈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쇼핑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다 놨는데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쇼핑하는 거 혹은 쇼핑해온 물건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긴 적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증 쇼핑 중독이라는 거예요. 경증 쇼핑 중독. 자, 이제 여기까지는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주 여기는 이 경증 쇼핑 중독이 되셨으면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부터는 아예 병원에 가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쇼핑 중독, 중증 쇼핑 중독. 잘 들어보세요. 쇼핑 습관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생활이 쪼들릴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정신과 의사에,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이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쇼핑 중독 진단, 정말 그 10개 항목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생긴 빚 때문에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쇼핑 중독이 남성들이 도박이나 게임 중독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쇼핑 중독의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약간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일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 정신 건강을 좀먹고 결국 불행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내 마음의 주방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 내 마음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책에 있는 대로 말하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쇼핑을 하는 거, 이런 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이 학자들이나 혹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끊는다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부자로 살고, 햄버거를 먹지 않으면 동남아에서 해일이 사라지고, 내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는 일을 멈춘다고 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노동 착취에서 벗어나서 학교에 가게 되고, 내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다이아 반지를 빼버린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일이 혹시나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일시적으로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다시 공허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준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엄청난 빗길을 뚫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잠깐 지나왔는데 그냥 다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 빗길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실 그 비가 쏟아질 때는 오늘 수요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하지 않고 가야지 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씩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듯이, 문화생활을 누리듯이, 쇼핑에 중독된 듯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눈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앞세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유익에 동참함으로써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